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이 밤에 또 특강을 들으시러 혼자 촬영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늘 오전에 신림동에서 저쪽 승진 촬영하고 오후에 노량진에서 저쪽 공무원 수업하고 한 6시 끝나고 지금 넘어왔거든요. 처음 초막기 넘어올 때. 그래서 원래는 그냥 금토일 하려고 했거든요. 원래 계획은. 근데 몰랐는데 가족 뭐 여행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없으면 집을 나가라 그러길래 알았다고 해서 부득이니 오늘 야간이라 내일 오전에 하고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상태 별로 안 좋죠, 여러분. 좀 거의 오랜만에 새 템 뛰네요. 오랜만에. 자, 해서 어쨌든 이제 오늘은 그 특강이 제3째 특강입니다. 이제 캡슐로 진행을 하고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특강 어떻게 준비를 할까? 맨 처음에 애초에 계획은 좀 심도 있게 쟁점을 잡고 좀 사례형까지 쭉 대비를 해 가면서 할까 했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어차피 그거는 우리가 6월 달에도 있고 8월, 9월 달에도 할 것 같아. 10월 달에 할 것 같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일부 쟁점만 좀 보게 될 것 같기도 해서 방향을 바꿔서 최대한 여기 있는 책에 있는 판례를 거의 다 볼 생각입니다. 대신에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도 없으실 거고 막 엄청 꼼꼼히 보기는 좀 어렵겠고, 근데 대신 여러분들은 제가 쟁점만 딱 잡아드리면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막 하나는 안 가르치더라도 이 판례는 이게 쟁점이었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저도 아직 팔모를 보지를 못했는데 시험지가 오지를 못해가지고 분위기는 되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얘기 좀 들어보면 쉽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선택형 부분도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선택형 같은 경우는 판례를 모르면 브리터 맞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좀 제가 최대한 좀 빠르게 판례들 중심으로 대부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따라와 주시고, 수업을 쭉 들으신 분들은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강조를 하게 될 텐데 또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책에다 이렇게 암기장 특강할 때 표시해놨는데, 벤치에 볼 때는 다 했는데 수업 암기장 할 때 생각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표시면 못한 게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 빠르게 봅시다. 자, 그럼 이제 264쪽에 이제 제5절의 절도하고 강도부터 봅시다. 절도하고 강도부터. 자, 여기 재물의 개념은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개별 범죄가 재물만 객체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절도나 횡령이나 중강도나 이런 것들은 애초에 재물이 안 돼 버리면 해당 범죄가 바로 탈락입니다. 바로 탈락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중요하고, 이제 유체물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 이제 형법이 관리 가능한 동력까지도 봐줬는데, 이 관리는 물리적 관리만 의미해서 대표적인 게 전기 같은 것만 이야기를 했고, 권리 같은 거는 아니었었죠. 그래서 이제 판례도 관리 가능한 동력까지도 작물로 취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사건에서 이제 보통 재물이 잘 안 되죠. 그 밑에 1번에 전화기를 이용해서 무형 송수신 기능을 이용하는 거는 무형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물이 안 되니까 남의 전화기 쓰는 거는 절도라고 볼 수 없을 것이고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에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인 광업권은 권리에 불과하니까 횡령죄 안 될 거고요. 3번 주식과 주권을 구분해서 무형적인 주식은 재물이 아니고, 주식이 적혀 있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이고 주식과 주권 구분하자. 그래서 주권은 횡령죄 객체가 될 수 있다. 주식은 안 된다. 역시 했던 내용들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정보와 관련을 해가지고 우리 컴퓨터에서 회사 정보를 출력해서 갔다. 결론적으로 쟁점은 사실 디테일하게는 3개일 수 있어요. 첫째, 정보를 빼갔으니까 절도냐. 근데 첫째, 정보는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두 번째, 새롭게 출력한 종이는 재물 될 수 있죠. 근데 역시 절도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새롭게 만든 건 타인 소유가 아니라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판례가 보론적으로 회사 A4 용지 있죠, 여러분. 회사 A4 용지는 절도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판례가 이제 워낙 경미하고 애초에 검사는 그 A4 용지를 기소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해가지고 부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양가로 1번에 두 번째 줄에 정보
라는 거는 유채물이라고 볼 수 없고 등 재물이 될 수 없다. 해서 정보를 훔쳐간 거는 절도라고는 볼 수 없다. 그냥 양가로 2번. 그렇게 새롭게 만든 문서. 문서는 종이니까 재물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밑줄에 새롭게 만든 거니까 회사 게 아니고 내 거야. 타인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소유니까 재물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쟁점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넘어와 보시면 3번에 명의신탁받은 이제 자동차 관련 소유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동그라미 1번에 우리 자동차 명의신탁 관련을 해가지고 명의는 수탁자로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탁자 소유가 되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신탁자가 들고 있는 거를 수탁자 혹은 수탁자랑 공모한 자가 들고 튀면 절도가 되고 제3자한테 담보로 준 거는 명의자인 수탁자 소유이기 때문에 신탁자가 들고 튀면 역시 자기 소유가 아니라 타인 소유가 돼가지고 절도가 된다라는 거. 자동차 명의신탁에서 내부적으로는 신탁자 소유, 외부적으로는 수탁자 소유라는 걸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뭐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첫 번째 줄 자동차는 등록을 하면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등록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줄에 야 근데 우리끼리는 등록 명의자 아닌 신탁자 신탁자 네가 소유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명의자가 아닌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니 양가로 2번에 세 번째 줄에 수탁자가 공모를 해서 신탁자 걸 빼가면 이제 그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양가로 3번에 제3자한테는 명의를 들고 있는 수탁자가 소유자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는 수탁자가 팔 권한이 없지만 제3자한테는 수탁자가 팔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명의 수탁자가 파는 거는 나중에 이제 신탁자랑 수탁자랑 대판 싸우겠으나 제3자는 알아서 해라. 나는 소유자한테 받아왔으니까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을 합니다. 속을 것도 없겠죠. 사기자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수탁자가 이거를 제3자에게 넘었을 때 제3자한테는 수탁자가 소유자야. 그러니까 밑줄 보시면 제3자에 대한 사기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제3자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소유자지만 역시 내부적으로 약속한 게 있으면 그 제3자가 소유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를 하면서 피고인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명의로 되어 있는 거를 갑한테 야 네가 써 하고 갑한테 줬다. 명의는 피고인 명의지만 내부적으로는 갑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갑한테만큼은 갑이 소유자야. 피고인 관계에서 피고인이 나중에 이제 그 자동차 들고 가버리면 절도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3번 내려오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엄마 명의로 산 차입니다. 제3자한테 담보를 줬으면 제3자한테는 엄마 소유니까 내가 들고 오는 거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 절도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 담보, 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사실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물건을 담보로 맡기면서 내부적으로는 뭐만 맡기는 거야? 담보로만 맡기고 담보권자한테 소유권까지 준 건 아니야. 근데 똑같아. 제3자가 봤을 때 채권자가 그 물건을 들고 있을 때 제가 담보 목적으로 들고 있는 건지 소유자로 들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동사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들고 있는 놈 거야. 제3자한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야 내가 변제일까지 돈 갚을 테니까 이거 처분하면 안 돼. 라고 부탁하라고 맡긴 거지만 제3자한테는 그 담보권을 취득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채권자가 소유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양도 담보권자로부터 제3자가 그 물건을 가져가는 거는 소유자로부터 받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제3자한테는 담보권자가 소유권자니까 절도죄가 되는 거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양가로 1번. 야, 채권자한테 담보권을 주는데 점유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이걸 점유하기로 했을 때 구금배시. 그래, 채권자, 채무자 니들 사이에는 채무자가 소유자야. 채권자는 담보권밖에 없어.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이미 채권자 소유가 돼버린 거다. 채권자 소유가 돼버린 거다. 그러니 동그라미 2번에 양가로 1번. 그러니 담보권자의 채권자가 소유자로서 제3자에게 동산을 매각해버리면 제3자는 그 목적물을 취득함으로써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양가로 2번. 채권자가 담보 목적으로 받아온 그 동산을 제3자한테 팔아버리면 제3자는 유효한 소유권자가 돼버리고요. 소유권자로서 그 물건을 가져오게 했을 때 물론 자기 소유 타인 점유니까 경우에 따라 권리행사 방해자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 소유니까 절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금제품이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소지가 금지된 마약 같은 것들 국가가 나중에 뭐 할 거야? 몰수할 거야. 근데 몰수 누가 해? 국가가 할 거야. 개인이 훔쳐가면 절도가 된다. 개인이 훔쳐가면 절도가 된다. 해서 그 판례 보시면 위조된 유가증권이라고 할지라도 이마 몰수를 해도 국가가 몰수한다. 개인이 훔쳐가면 절도죄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금제품도 절도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판례를 보시면 자 여러분 일단 리프트 탑승권은 뭐예요? 유가증권 맞습니까? 유가증권 요건 두 가지 뭐라 그랬지? 권리가 화체되어 있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점유가 필요하다. 대신에 유통성은 뭐가 아니다? 필수 요건은 아니다. 물론 유가증권의 대표주자인 어무수표 같은 것들은 유통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리프트 탑승권 같은 것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리프트 탑승권, 리프트를 탈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종이딱지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이 되고요. 이거를 임의 조작해서 리프트 탑승권을 부정 발급했으면 유가증권 위조가 되고요. 탑승권 발매기에 의사에 반해서 그걸 뜯어가는 거는 절도가 되고 그렇게 절도한 리프트 탑승권을 팔아 제끼는 거는 위조 유가증권 행사가 된과 동시에 이렇게 훔쳐온 유가증권인 걸 알면서도 건네받는 상대방은 뭐가 될 수 있다? 작물 취득이 될 수 있다. 유가증권을 훔쳐왔으니까 야 성공했구나. 야, 빠빠빠 줘. 해가지고 받는 거는 작물 취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4번에 갑이 위조된 립탑승권을 매수하는 거는 작물 취득자가 성립할 수 있다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 상속인의 점유 승계. 사실 이제 우리가 점유가 혹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형법상 점유는 출발점이 뭐예요? 사실상의 지배 상태인 직접 점유인 게 원칙이지만 뭐 지배 의사 등을 고려해서 판례가 뭘 고려한다? 사회 통념까지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좀 판례가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뭐 강간당한 피해자의 점유를 인정을 해가지고 절도로 보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 산지기의 점유는 직접 점유 같기도 하지만 판례가 또 부정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참에서 6번 우리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그 즉시 지분에 따라서 모든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다 이전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형법의 점유에도 그대로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다. 형법상 점유는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라고 해서 그 점유까지도 모두 상속인에게 즉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상속인들의 실제 직접 점유가 필요하다. 해서 아빠가 내연녀랑 살다가 자식들은 꼴보기 싫으니까 아버지도 않아. 그래서 그 찰나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물건에 대해서 상속인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집도 안 온다. 라는 얘기는 상속인들은 뭐 한 적이 없다. 직접 점유한 적이 없다. 내연녀가 그 물건을 들고 나왔을 때 타인 소유는 맞아요? 내연녀니까 뭐는 없어. 상속권은 없어. 그러니까 상속인들 물건인 거는 맞지만 누구 점유니까 어찌보면 자기 점이죠. 타인 점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절도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먼저 뭐 이제 알아두면 유익적 기재사항이죠. 점유는 첫 번째 줄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 이거 쓰기 어려우면 사실상의 지배. 더 어려우면 직접 점유. 형법상 점유는 직접 점유다. 그러니까 민법상 점유랑 일치를 안 한다. 민법에서는 야 사망했어?
그럼 다 넘어가는데 이 193조는 형법의 절도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굵은 글씨 사실상 지배를 해야 직접 점유가 되기 때문에 그때 훔쳐가야 절도가 될 수 있다. 양가로 2번 내연 관계에 있었는데 내연남 사망을 했고 상속인들은 세 번째 줄 아파트에 전혀 거주한 적도 없었으면은 피고인이 내연남 가방 들고 나왔을 때 직접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뭐가 없어서? 타인 점유가 없어서. 타인 점유가 없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7번에 자 사자의 점유와 관련을 해가지고요. 이게 요즘 시험 특성상 좀 고민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에 이제 뭐 시험 문제가 지금 보니까 뭐 판례만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판례만 잘 알아도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요즘은 뭐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원래 했던 판례는 뭡니까? 내가 우발적으로 내가 처음부터 돈 뺏으려고 죽였다. 뭐예요? 강도고. 그냥 게임 같은 거 하다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죽였다. 일단 단순 살인인데 실제 판에 4시간 반 동안 멍 때리다가 도망가야겠다 하고 도망치면서 지갑을 들고 나왔죠. 그때 절도가 점이탈 횡령이냐 절도에 관련해가지고 타인점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판례 법리는 사자의 점유가 아니라 사자의 생전 점유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절도라고 봤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판례가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문제가 하루가 지나서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그럼 어떻게 써봐야 될까? 뭐 정답이 있지는 않을 건데 쟁점만 잡아줘야겠지. 4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사망과 절도 사이가 좀 시간적으로 붙어 있으면 그 생전 점유가 이어져 볼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생전 점유니까 살아있을 때 점유가 이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면 대봐야 점유탐 횡령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혹시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좀 생각이 돼가지고 봅시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죽이려고 돈 뺏었다. 강도가 될 거고 이번에 죽인 다음에 물건을 가져왔을 때 그래서 이제 뭐 점유탐을 횡령죄냐 절도냐는 역시 뭐라고? 점유가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점유가 있냐 없냐의 문제니까 쓸 수 있을 거고 판례는 세 번째 줄 피해자의 생전 점유가 사망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살해와 무관한 자가 재물을 영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살인과는 나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 죽은 사람의 물건을 가져갔다. 그럼 이제 이것도 여러분 아래 판례를 보시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미 피해자가 죽어 있었거든. 피해자가 죽어 있는 채로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 그랬을 때 야주절, 야간 주거침입 절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나오죠. 사자의 생전 점유의 계속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나는 우연히 들어간 집에서, 예를 문제에서 우연히 들어간 집에서 누가 피해자를 죽이는 내가 봤어. 죽이는 걸 보고 혹시 뭐야 하고 숨죽이고 있다가 살인범이 자리를 비우니까 후다닥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왔어. 이러면 뭐예요? 뭐 또 살인이랑 물건을 취급한 사이가 좀 붙어 있으면 뭐 생전전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내가 그냥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혹시 뭐야? 사람이 죽어 있거든. 얘가 언제 죽었는가 알 턱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생전 점유가 이어지겠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무죄라고 본 건데 좀 이렇게 문제가 조금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최신 판례 중에 뭐 됐습니까?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는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절도의 고의가 필요해요? 아니면 그냥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절도해야겠다. 좋은 거 있네. 절도한 경우에 야주절 돼요? 안 돼요? 저저번 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저저번 주에? 야주절의 고의는 뭐예요? 주거에 침입할 때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거 침입한 다음에 수업 때 그랬잖아 내가. 절도 날 건데 왜 들어갔지? 뭐 그렇게 했잖아 수업 시간에. 그래가지고 주거 침입할 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들어간 다음에 절도의 고의가 된 거는 야주죄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것도 항상 같이 기억하시고 최신 판례 딱 내기 딱 좋죠. 시험 내기 좋으니까. 제가 물론 이제 9월달에 만들어 드릴게요. 문제로는 그거랑 이제 왜 그거 있잖아. 맨날 나오는 거는 주간 주거 침입의 야간 절도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비교해가지고 봅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270쪽 봅시다. 자, 일단 8번 전기는 절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전기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관리 가능한 동력이기 때문에 재물성은 가지고 있어. 근데 뭐도 필요해? 타인 점유가 필요해. 근데 이거 어차피 판례 두 개밖에 없습니다. 1번이랑 2번. 첫 번째 1번.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났는데도 계속 냉장고에 전기를 켜두어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전기세를 내게 했다. 절도죄라고 볼 수 있냐? 근데 뭐냐? 이건 원래 임차인이 쓰던 임대차고 있던 건물이지. 임차인 자기점유이기 때문에 절도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1번에 종전부터 사용 중인 냉장고 전원을 그대로 켜두고 한 달 후에 철거해 갔을 때,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됐을 때 전기가 계속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이건 뭐예요? 계속 내가 쓰던 거야.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절도라고, 타인 점유가 아니어서 절도라고 볼 수 없다. 이번에 보시면 2번 판례는 뭐였습니까? 내가 여기 건물이 있고 여기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컨테이너 건물이 있고 이 건물에서 이것도 갑고고 이것도 갑고고 이제 컨테이너 건물이니까 건물에 전기를 빼쓰고 있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경매로 돈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로 을한테 넘어갔다. 근데도 을이 계속해서 전기를 그런데도 갑이 계속해서 전기를 뺐었다. 갑은 을의 전기를 훔친 거예요, 아니에요? 안 된 이유는 뭐야? 항상 판결이 났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 집행되기 전이야. 이 건물이 을한테 집행되기 전이면 여전히 누구점은? 여전히 갑 자기점이기 때문에 뭐라고 볼 수 없어? 타인점이라고 볼 수 없어가지고 절도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갑으로 보시면 갑이 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법원으로부터 인도 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언제? 인도 집행 전이 포인트입니다. 인도 집행 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전히 누구점이요? 피고인 자기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 뺏은 거는 자기점이니까 절도라고 볼 수 없다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9번에 유류물 불실물 관련, 일단 기계적으로 암기할게. 양가로 이번에 우리가 두 개가 있죠. 고속버스, 지하철은 유실물이기 때문에 점유이탈 횡령죄. PC방 당구장은 누구의 점유가 인정이 돼서? 그 건물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이 돼서 타인 점유 인정이 되니까 절도죄. 다만 버스도 우리가 판례 문구로 보기는 봐야 돼요. 여기 지금 버스가 있든가 없든가. 여기 버스가 있지는 않지. 자, 버스도 좀 밑에 적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여기 있구나. 여기 있었어. 그 버스 기사가 승객이 흘리고 간 물건을 아직 못 봤어. 그러던 찰나에 다른 승객이 가져갔어. 그럼 뭐야? 점유이탈물 횡령이야. 근데 버스 기사가 한번 한 타를 마치고 도는데 여기 물건 떨어져 있어가지고 누구야? 연락 오면 찾아줘야겠다 하고 버스 기사가 발견을 해서 점유를 취득을 했는데 그걸 훔쳐가면 절도예요. 그때부터는 버스 기사의 점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동그라미 2번에 고속버스에서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에 대해서 승무원이나 운전기사가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점유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이 됩니다. 근데 선택형 문제에서 고속버스 됐다. 그래서 바로 절도죄가 된다. 틀렸어. 한번 틀릴 수도 있어. 여기서 이제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이 내린 물건을 발견한 후에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틀린 지문이야. 이게 요즘 이제 벤시가 좀 그렇죠. 그냥 판례의 결론만 쓱 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내용 싹 바꿔가지고 그 예외적인 경우를 바꿔가 내버리기 때문에 정확히 틀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0번 들어옵시다. 사기야 책략 이거를 많이 했었지, 여러분. 속이는 건 똑같아. 뭐가 중요했어? 처분행위. 최종적으로 처분행위가 있으면 사기, 없으면 절도. 그러니까 이거 시계, 이 금 예쁘다, 이 목걸이 예쁘다, 잠깐 차볼게요. 네 하고 들고 튀었다. 금은방 주인이 처한 적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절도. 책 좀 보는 척 들고 튀었다. 절도.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들고 튀었다. 절도. 이렇게 쓰면 되고, 다만 선택형 용어로 하나 딱 암기하자. 자전거 좀 잠깐 타볼게요 하고 들고 튄 거는 따지면 이것도 절도가 돼야 되는데 판례가 이걸 사기로 봤기 때문에 선택용 하나 외워놓으시고 사령으로 나온다면 처분행위가 있냐 없냐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섯 번째 줄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외관상 교부는 했으나 사실상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다면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밑에 1번 잠깐 차볼게요. 들고 튀었다. 절도가 되고요. 2번에 결혼식 축의금 접수 있는 것처럼 들고 튀었다. 역시 절도가 되고요. 다만 이제 선택형용을 하나 암기, 자전거 타볼게요 하고 들고 튀었다. 요번에 사기죄가 된다라고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본 김에 1번에 밑줄 좀 봅시다. 귀금속 좀 차볼게요 하고 들고 화장실 어디예요? 저기 있습니다. 들고 튀었다. 여기서 위 귀금속 들고 튄 놈이 점유하고 있어요? 금은방 주인이 점유하고 있어요? 왜 지금 계속 형법은 뭐가 원칙이야? 직접 점유가 원칙이야. 그럼 당연히 차본 놈이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니야. 들고 튀면 타인 소유 자기 점유니까 횡령이 아니라 절도로 갔어요. 라는 얘기는 판례 결론에 따르면 지금 이 점유는 금목걸이 차고 있는 놈이 점유하고 있는 거야? 금은방 주인이 점유하고 있는 거야? 금은방 주인이 점유하고 있어야 법리가 맞죠. 들고 찬 놈이 타인 소유, 타인 점유 들고 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밑줄에 보시면 그 순금 목걸이는 도주하기까지 도주한 놈이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금속 주인인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절도가 되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취와 관련해 가지고 뭐 절취의 의, 뭐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가볍게 보시고 넘어오시면 272쪽에 우리 이제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방금 1번에 절도죄는 언제 실행에 착수? 물색행위시죠. 물색행위시고 언제 기수? 사실상 처분권 획득했을 때 기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사건 암기가 좀 필요했었죠. 양가로 1번에 첫 번째 밑줄에 물색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 해서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방 안까지 들어갔는데 그냥 나왔다. 근데 이 말 속에 방 안이란 말 속에 뒤져봤다 이 말까지는 없지만 우리 이제 선의에서 이해해야 된다. 방 안까지 들어갔다, 물색했다, 못 찾았다, 실행에 착수 인정. 근데 비교 판례. 내가 공사판, 사실 공사판에도요, 비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공사 현장에 막 이런저런 막 쇠파이프, 금, 막 이런 돈들이 있어가지고, 야, 몰래 들어가서, 야, 저거 뭐야? 야, 저거 동판 아니야? 해서 동판까지 가서 이거 동판 맞아? 라고 찾아봤으면 절도의 실착이 있겠지. 근데 물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판례가 이 공사판 안쪽으로 야 저거 뭐냐? 아씨 모르겠다. 야 그냥 가. 왔다라는 거야. 그럼 뭐 한 적이 없다. 물색한 적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 판례 보시면 공사 현장의 건축 자재를 훔칠 생각으로 공사 현장 안까지 들어갔는데 지하철 안쪽을 살폈을 뿐 지하철에 실제로 값비싼 동파이프가 보관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야 들어가서 동파이프를 뒤져야 실행에 착수인데 창문에 문틈으로 봤을 뿐이다. 어떻게 될 수 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그 실행을 부정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번에 손잡이 당겼다. 실행에 착수 인정. 근데 이게 뭡니까? 그 사실 3번이 아니라 그 밑에 비교 판례죠. 당긴 것이 아니라 손전등으로 비춰본 것만 가지고는 실행의 착수를 부정을 했다. 뭐 3번도 세 번째 줄에 손잡이 당겼다. 당겨봤으면 실행의 착수 인정하고 있죠. 우리 주거 침입죄는 뭡니까? 초인종 누르면 그 손잡이 당겼으면 실행의 착수 인정이지만 초인종 누른 건 실행착 부정이었었죠. 당겨보면 실착 인정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내려오시면 자 특수 절도의 실행의 착수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라고 했죠. 특수 절도가 뭔지를 봐야 돼. 331조 2랑 손괴 후 야주절의 특수 절도냐 아니면 331조 2항 후문에 이 이상의 합동의 특수 절도냐. 1항의 특수 절도는 야간의 손괴 시의 실착이지만 2항 후단의 합동 절도로서의 특수 절도는 주간이라면 손괴 시가 아니라 다시 물색행 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4번처럼 야간인 거로 보고 푸셔야 돼요. 야간의 절도의 목적으로 손괴를 개시했으면 실행의 착수 인정이 된다. 반면 기억에 주간이라면
시정장치를 뜯은 것만 가지고는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고, 니은 사실 2인 이상의 합동절도도 따지면 특수절도예요. 근데 역시 주간이라면 물색행위 전에는 실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물쇠를 뜯으려고 아래쪽을 발차기로 차다가 걸려 도망간 거는 절도미수라고 볼 수 없다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3조 이 점유를 취득하면 뭐가 됩니까? 기수가 되죠. 점유를 취득하면 기수가 되고요. 두 번째 줄에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그 아래 판례 두 개가 있습니다. 방가로 2번 점유 취득이 부정된 경우, 사실은 이거랑 비교 판례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내가 시동을 걸어서 운전을 해서 100m를 갔다. 절도 기수예요. 내가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해서 그럼 지배했지. 100m를 갔다. 기수야. 100m, 200m인가? 가면 기수예요. 근데 그거랑 비교해서 이 판례가 있는 거야. 나도 차를 훔치고 싶었는데 얘는 시동이 안 걸려. 혼자 이것저것 만지다가 혼자 브레이크 풀러가지고 굴러갔다. 요거는 내가 아직 이 차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 기수라고 볼 수 없고 미수에 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목절도 기수, 이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 인목, 나무는 언제 기수가 된다? 나무를 캐내면 끝난다. 옮기는 거는 같이 해도 절도 종료 후의 공범이기 때문에 합동절도라고 볼 수 없다 해서 양가로 1번 인목은 캐내면 이미 절도는 기수고, 양가로 2번 인목을 완전히 캐낸 후에 제3자가 함께 운반을 한 거는 합동절도라고는 볼 수 없다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얼마쯤이나 불법 영득의사는 뭐였습니까? 이것도 우리 연습해쳤죠.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자를 배제하고 내가 소유자인 것처럼 권리 행사하려고 하는 게 영득의사였었고, 그러니까 일시 사용 같은 것들은 원칙적으로 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라고 보지 않았죠. 넘어가 보시면 방가로 2번에 세 번째 줄 단순 사용 절도는 잠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영득의사가 없어가지고 절도가 안 된다. 근데 우리 이것도 연습했습니다. 일시 사용이지만 절도가 되는 경우, 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세 가지 첫 번째, 잠깐 썼지만 가치 소모가 극심해. 해서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뭐 있습니까? 카드를 잠깐 쓰고 만나고 하는 것은 가치 소모가 없기 때문에 절도가 안 되고, 통장을 인출하고 바로 반납하는 거는 통장의 가치가 소모됐기 때문에 절도가 됐었고, 두 번째, 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소유자가 잘 쓸 수 있도록 온전한 곳에 반납을 잘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반납했어. 세 번째 뭐였습니까?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중에는 영득의사가 인정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기억, 이미 가치 소모가 극심하다. 두 번째, 다른 곳에 버렸다. 세 번째, 오랜 시간 점유했다. 이럴 땐 영득의사가 인정이 되지만 잠깐 쓰고 반납을 했고 가치 소모가 경미하면 영득의사는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영득의사가 부정된 경우 남의 도장 몰래 가지고 나와가지고 보증인의 도장 찍고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고 도장 반납하는 거는 도장에 대한 뭐는 없다. 영득의사는 없다. 반면에 이제, 그리고 사실 여러분 좀 더 많죠. 그 영득의사가 부정된 경우 뭐 사촌이랑 재단 문제로 싸워가지고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평소부터 자기가 관리하던 가방을 잠깐 들고 나온 거 영득의사가 부정이 됐고, 떨어진 영수증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가지고 가져온 거 영득의사 부정을 했고, 헤어진 내연녀를 다시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물건 잠깐 가져오는 거 역시 영득의사가 부정이 됐었고, 좀 많이 있습니다. 영득의사가 긍정된 경우 밑에 1번에 보시면 경영진과의 불화로 야, 엿대 봐라 하고 하드웨어 컴퓨터 디스크를 들여가서 4개월이 지났죠. 이거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좀 빠져 있는데, 얘는 그 애초부터 이렇게 가져온 디스크를요 신고하려고 했어. 증거물로. 그러니까 이건 잠깐 쓰고 반납하는 게 아니죠. 해서 신고하려고 했던 등을 고려해가지고 영득의사 인정을 했고요. 이번은 뭐예요? 잠깐 쓰고 반납을 잘해야지. 원래 있던 곳이 아니라 세 번째 줄 영업점 화분에 두고 가는 거 다른 곳에 반납했죠. 영득의사 인정. 3번 대놓고 오토바이 타고 가서 아예 다른 곳에 갖다 버렸다. 1시간 반 탄 후에 원래 있던 곳이 아니라 7, 8m 떨어진 곳에 방치한 것들은 역시 영득의사가 인정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적극적 요소로서 뭐 재물에 대한 소유자의 의사를 말하는데 가볍게 보시고요.
역시 이제 양가로 2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요건 이제 판례 표현 알아두면 좋기는 합니다. 영득의사라고 하는 거는 그 물질 자체를 영득하거나 가치만 영득하는 것도 다 포함된다 해서 물질 자체를 영득할 수도 있고 가치를 영득하는 것도 다 영득의사로 인정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3번에 양가로 1번 판례와 법리를 다 이해해두면 좋습니다.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 정리해두면 좋죠. 사실 영득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를 위해서 하는 거는 영득의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원래는 없는 거야. 내가 소유자를 위해서 한 건데. 그렇지만 여기에 뭐가 붙으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취가하는 단서가 붙어버리면 결과적으로 그게 소유자의 이익이라고 할지라도 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죠. 있다라고 본 건데 사안은 뭐였습니까? 리스 차량을 담보로 맡긴 다음에 그 차량을 다시 가져와서 리스 회사에 반납을 했다. 그러면 내가 리스 차량을 담보로 맡겨서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리스니까 리스 기간 끝나가니까 그 차를 반납해야 돼. 그러면 리스 회사 입장에서 그 차 훔쳐가지고 반납받는 게 좋아 안 좋아? 리스는 좋겠지. 지금 차 못 보게 생겼는데 쉽게 차 훔쳐와가지고 반납하면 좋겠지. 그래서 그 차를 훔쳐와서 반납하는 게 소유자한테는 부합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그 차를 들고 있는 점유자 회사에는 반하겠지. 그러면은 영득의사가 인정이 돼서 절도가 된다라는 것이 그 밑에 양가로 2번의 사실관계니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수업 끝나고 복습을 하실 때 넘어가 봅시다. 276쪽 들어오시면 자 양가로 4번에 통장과 양가로 5번에 카드가 나오죠. 타인의 통장과 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뽑거나 계좌에 차거나 물론 이제 돈을 뽑는 거는 절도가 될 수 있고 계좌에 차는 거는 컴사가 될 수 있고 그거 말고 통장과 카드를 곧바로 반납을 했을 때 통장 자체에 대한 절도, 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 뭐라고? 통장은 절도가 되고 카드는 절도가 안 되고 그래서 양가로 1번 예금 통장은 예금의 증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줄 예금 인출하면 그 인출한 금액만큼 금액이 까이니까 양가로 2번 통장을 쓰고 바로 반납했어도 영득의사가 인정이 돼서 절도가 된다. 반면 양가로 5번 카드는 동그라미 1번 남의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서비스 받았고 그리고 카드를 바로 세 번째 줄 반납을 했을 때는 물론 현금 서비스 받는 거는 범죄가 뭐지?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았다. 범죄가 뭐지? 자, 내가 ATM기 가서 카드 넣고 현금 서비스 300 갖고 나왔다. 300 뭐야? 재물이니까 절도. 그리고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는 거는 남의 카드, 훔친 카드로 썼다 하면 신카 부정사용죄 하고 절도. 두 개는 죄수가 그렇지. 상경 같지만 실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서비스 받는 건 절도야. 근데 이제 카드를 반납을 했을 때 카드 자체에 대한 영득의사는 없다. 마찬가지로 2번 남의 현금카드 이용해서 예금 인출하고 바로 반납했다. 뭐 직불카드 쓰고 반납했다. 이런 것들은 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카드에 대한 영득의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참 이런 것도 좀 봐두기는 봐둡시다. 한번 이 표현을 아냐 모르냐기 때문에 거기 양가로 2번에 불법이 절취의 불법이냐 영득의 불법이냐 그러면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절취의 불법, 영득의 불법. 판례는 어떤 입장이야? 절취의 불법이야.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거 있어. 자, 나 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새끼 나한테 돈 안 갖고 해외여행 가려고 그래. 꼴보기 싫으니까 그 새끼 집 들어가가지고 돈 가지고 나왔다. 나는 뭔 권리가 있어? 돈 받을 권리가 있어.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돈 가지고 나와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있지? 이게 절취의 불법이야. 왜? 나는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불법 영득 의사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그 돈을 가져올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영득 의사가 인정이 된다. 이게 이제 절취의 불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내가 약정에 기한 인도 청구권이 있어.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런데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그 물건을 가져오는 거는 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있다. 절제의 불법. 또 뭐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무슨 부자인가가 있어. 그래서 이제 걔가 지금 내가 다음 달에 저쪽 회사로부터 돈 받을 게 있거든. 근데 다른 회사에서 이 새끼 위태위태 다음 때 돈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회사에 가서 그 회사 차를 내가 미리 가지고 왔어. 무슨 목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절도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절도라고.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어도 허락받지 않고 가져오는 거는 영득의사가 인정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중적 절도죄, 양가 1번에 야주절은 언제 들어가야 돼? 야간에 주거에 들어가야죠. 주간 주거 침입, 야간 절도는 야주라고 볼 수 없다. 잘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 양가로 2번 손괴 후 야주절은 특수 절도죠. 우리 손괴죄 할 때 손구는 뭐라 그랬어? 멸실이라고 적지 말고 효용을 침해하는 거라고 했죠. 효용을 침해한 대표적인 게 멸실이고 했을 때 그 효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는데 방충망을 들어서 문틈에서 뽑아가지고 분리시킨 다음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방충망 멀쩡해 빠개졌어. 좀 멀쩡하게 다시 끼우면 되겠지 해서 요거는 손괴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3번. 자, 흉기랑 위험한 물건은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였고, 흉기는 애초부터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절도범이 평소에 창문 따려고 들고 다니던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흉기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뭐 딱히 개조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문 따는 용이다 해서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할 때 사용한 드라이버가 있는데 특별히 개조된 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흉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278쪽에 이제 합동범과 관련을 해가지고 꼭 기억할 게 있죠. 합동범은 뭐?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하는 거. 물론 여러분 합동범한테는 기본적으로 어떤 요건은 기본적으로 필요해? 공동정범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동범이 되려면 공범 간에 기본적으로 뭐도 해야 돼? 공모도 해야 되고 합동범의 기능적 힘이 좀 필요하고 추가로 뭐까지 필요한 거야? 추가로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 협동도 필요하고 이게 이제 합동범이었고 항상 비교해서 뭐랑 같이? 이거 사실 현실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우리 수험적으로는 되게 중요하죠. 공동범이랑 비교해서 공동범은 뭐 적어진다고? 동일 장소, 동일 기회, 상대방의 범행을 이용해가지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했죠. 해서 합동범은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 협동, 공동범은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서 상대방의 범행을 이용하는 거라고 적어야 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쭉 내려가서 양가로 이번에 발행은 현장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주관적으로 공모하고 실행행위 분담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시간대에 실행행위를 분담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시간적, 장소적 협동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개별 사건에서 이만하면 현장에서 협동을 이만하면 현장에서 협동했다 안 했다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그 현장에서 협동 여부 있죠.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이거 솔직히 순수 암기 문제예요. 도리 없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그래도 양가로 1번이 주로 나오긴 하죠. 그래서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은 청구 침입했다. 그만하면 현장 합동을 했다. 두 번째,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은 자물쇠를 떼서 했다. 현장에서 합동을 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로 한 명은 대기 중에 있고 다른 두 명은 절도할 것을 물색하고 있고 그러면 차가 빙빙 돌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얘네 둘이 뭐예요? 멀어졌다 붙었다 멀어졌다 붙을 거란 말이야. 이랬을 때 현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있다라고 보고 있죠. 중요한 판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동이 부정된 경우 외우셔 할 수 없습니다. 500m 떨어진 국도는 현장성 부정을 했고요. 100m 떨어진 곳 망본 거 역시 현장성 부정을 했습니다. 나와봐야 선택의 한 문제가 될 텐데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합동범의 공동정범이죠. 특히 이제 이 공동정범은 어디 간 적이 없어? 현장을 간 적이 없어. 현장을 간 적이 없는 얘도 합동범의 공범 될 수 있느냐?
판례는 인정할 수 있다. 물론 그리고 꼭 합동범의 공동정범뿐만 아니라 관여 형태에 따라 합동범의 뭐 교사 방조도 가능할 것이고. 자, 그러면 합동범의 공범 문제가 나올 때는 최소한 몇 명이 표적에서 등장인물? 3명. 왜? 일단 현장에 2명은 가야 되거든. 현장에 2명은 가서 합동범이 돼야 돼. 그리고 현장을 안 간 그 한 놈 운영하기 때문에 최소한 등장인물 3명은 필요하다. 2명이 모여있는데 현장을 1명만 갔다. 그럼 애초에 합동범이 안 되기 때문에 합동범의 공범을 논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판례 보시면 등장인물이 3명이야. 3명 이상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하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일단 현장에서 2명 이상이 합동범이 됐으면, 세 번째 줄, 공모에 참여했으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해서도 합동절도의 공범 성립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판례가 뭐였습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손님 A한테 술 진탕 먹인 다음에 그 지배인 갑 부하 직원 을병정이 야 임마 술값 500만 원이야 돈 내 카드 내놔 해서 카드를 뺏은 다음에 지배인 갑은 지켜가지고 서 있고 비번 빠르바 해서 을병정이 간 돈 뺏은 사건이죠. 여기서 갑을병정이 손님 카드를 뺏은 거는 공갈이었어요? 강도였어요? 술값 내. 그래서 카드 내놔. 비번 뭐야? 이 새끼. 맞아? 야, 확인해봐. 카드를 뺏었어. 이거 강도야, 공갈이야. 뭐여야만 해.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한다는 거는 그 카드를 가지고 ATM기 가서 돈을 뽑은 그 부하 직원들 3명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합동, 절도가 됐으니까 합동범의 공범을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합동 절도가 됐다는 거는 카드를 뺏는 건 뭐여야만 해. 내가 시험 냈던 것 같은데 어떤 거? 갈치면 편치고 편치면 써 하고 준 거고 그럼 뭐가 안 되고 절도가 안 되고 이 범죄는 뭐여야만 해? 탈취죄여야만 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여야만 해? 강도여야. 강취해야죠. 강취를 해야 카드를 쓰라고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돈을 뽑는 게 추가로 뭐가 돼? 절도가 돼. 근데 공갈의 편취가 사기나 공갈의 편취가 되면 하자는 있으나 뭐라고 준 거야? 쓰라고 준 거야. 쓰라고 준 거니까 그걸 뽑는 건 추가 절도가 아니라 공갈죄, 포괄일죄. 지금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근데 확실히 여러분 3번, 4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억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치 4번에 친족상도례 구분을 해가지고 이거는 좀 입법 좀 해주지. 빨리 좀.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할란가? 그래서 이제 올해 말까지니까. 자, 먼저 친족상도례 1항 일률적 형면제가 헌법 불합치. 2항 친고죄는 합헌. 취지는 뭐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처벌을 못하는 일률적 형면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가능한 친고죄는 위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280조. 그래서 형을 면제한다. 이게 헌법 불합치이기 때문에 이것 빼고는 나머지 법리들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형을 면제한다. 이것만 현재 불합치고 그 외 관련 친족 상도례 법리는 다 살아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1번에 특별법상 제3범죄에도 친족 상도 적용되죠. 폭적법상 특수공갈, 특정법상 사기 이런 거 다 친족 상도 적용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다만 혼인은 유효해야죠. 그 친족 상도례를 악용할 목적으로 허위의 혼인 신고를 해서 혼인이 무효라면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 적용될 수 없고요. 3번에 혈족의 혈족의 배우자 혈족, 사도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는 친족이라고 볼 수 없었고요. 다만 4번에 장인과 사인은 이게 친족이라고 봐야겠죠. 친족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그 328조 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해서 그 배우자가 동거 가족 뒤에 붙죠. 그래서 배우자는 동거 가족만 수식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앞에 동거 친족 직계 혈족의 배우자까지 모두 수식하는 거냐 모두 수식하는 거죠. 모두 수식하는 거에서 그 배우자는 바로 앞에 동거 가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 혈족 동거
가족, 직계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형 면제는 헌법 불합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6번 같은 겁니다. 5번에,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5번에 앞에 있죠. 5번에 앞에. 절도. 그 다음에 7번에 소송사기. 8번에 횡령에서의 친족관계.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절도일 때는 소유자, 점유자 모두하고 친족이어야 되고, 소송사기죄는 법원이랑 친족일 수가 없으니 재산상 피해자랑 친족이면 되고, 오른쪽 위에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위탁자 모두하고 친족이어야 되고, 그렇게 정리했었고, 그 다음에 5번에 뒷문장이 있죠. 공유물, 합유물. 이 피해자의 물건이 현재 공유 중, 합유물 중이야. 그러면 걔 중에 나랑 친족인 사람도 있고 나랑 친족이 아닌 사람도 있어. 그럼 당연히 뭐예요? 친족이 아닌 사람이랑은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수 없겠지. 그래서 그 뒷문장 공유 일부가 친족 아닌 자의 공유에 속할 때는 친족 상도례 적용 안 된다. 6번 합유물일 때도 세 번째죠. 2명하고는 친족이거든요. 근데 1명하고는 친족이 아니다. 그러면 친족 상도례 적용될 수 없다. 보시면 되고, 7번, 8번 방금 했던 내용이고, 오른쪽 위에 9번 보시면 할아버지 통장 훔쳐가지고 계좌 이체했다. 피해자가 할아버지였으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됐겠으나, 여기서 피해자는 누구? 할아버지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올해 판례가 또 나왔었죠. 올해 판례가 또 났기 때문에 피해자가 할아버지가 아니라 금융기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죠. 이 컴사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 적용할 수 없다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10번 보시면 인지의 소급표는 인정을 하는 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인지의 소급표는 인정이 된다까지 보시고요. 좀 쉬었다 10분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좀 보도록 합시다.